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30일 목요일 오후 3시 42분입니다. 미국은 반등이 일단 주춤한 상황입니다. 급락세에 이어서 이렇게 약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죠, 어젯밤에.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냥 계속 하락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라고 아침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만큼 시장을 안 좋게 봤다라는 거죠. 그 영향인지 어쩐지 일단 오늘 아시아장은 뭐 전반적으로 안 좋긴 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요즘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계속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중국이 강했다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만들어 놓은 어떤 저항을 완전히 돌파한착하거나 뭐 신고가를 가거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색안경을 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잠시 후 개장 예정인데 현재 일단 급락 출발 예정이네요. 그죠? 선물 시장 잠깐 보시면 뭐 독일 1.5%, 뭐 유럽 2%, 그러니까 뭐 프랑스 2%, 영국 1.7% 정도 하락이니까 굉장한 급락세 출발이긴 합니다. 뭐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뭐 유럽 증시는 뭐 하고 있나 요즘에 간단하게 그림만 좀 살펴보자면 이런 모습이죠. 이제 잠시 후에 이제 급락 예정 잠시 후에 급락 출발 예정인 겁니다. 요게 독일 증시고요. 독일 증시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전저점 자리에 이미 어제 내려왔죠. 근데 개파락 출발하면 무너지겠다는 얘기, 무너지고 더 급락하겠다는 이야기죠. 독일 증시 같은 경우 지금 더 불안해지는 게 여기서 2%가량 급락하면은 결과적으로 여기 전저점, 여기 테스트 들어가겠다는 건데 이거 붕괴되면은 또다시 시장은 와장창 할 수 있을 겁니다. 독일 증시 기준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전저점 자리. 근데 오늘 개파락 출발해서 여기 지지력 의심하게 되면은 다음번에 어디까지 빠질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여기 정도까지 일단 쑥 빠질 수 있겠죠. 여기 정도까지요. 여기 정도까지 빠지고 나면 그 밑으로는 뭐 물론 잡다한 지지선들이 조금씩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아래쪽까지 크게 열리는 것이 아닌가 목표치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계 증시가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다 안 좋죠. 고점과 고점 낮아지고 있고 저점과 저점 낮아지고 지금 이제 낮아질랑말랑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런 모습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가르드 계속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시장을 일부 포기할 수도 있다. 그리고 경기 침체 가능성을 파월이 인정하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튼 세계 증시가 좋기는 어려울 겁니다. 일단 오래간만에 유럽 증시 잠깐 한 번만 살펴봤고요. 중국 증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왜냐 이게 어떤 신호등의 역할, 전 세계 증시가 뭐 반등하냐 뭐 다시 꺾이느냐 어떤 신호등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 번씩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상해 종합입니다. 오늘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 여전히 어딘가 중요한 데를 넘어서진 못하고 있어요. 종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되면 매물 소화하고 더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긴 하지만 길고 짧은 거 좀 대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면서 여기 상해종합 기준으로 3,400짜리를 넘어가는지 못 넘어가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못 넘어가면 또 다시 아래로 또 꺾이는 거죠, 그죠? 지금 근데 이쯤 되면 이제 내일쯤 되면 이제 더 오르는 게 자연스럽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매물 소화를 3거래일 동안 했기 때문에. 매물 소화 3거래일 동안 해놓고 나서 가야 될 때 못 가면은 반대로 얻어맞게 되겠죠. 이런 시세의 기본적인 특징들 생각해 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왜 요즘에 이게 중국 증시가 강하냐에 관해서 뭐 다양한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안 그래도 오래간만에 보면서 생각을 한 게 일단 이슈적인 측면에선 그겁니다. 이슈적인 측면에선 어떤 뭐 리오프닝 그죠? 그 전염병으로 인한 통제를 했었는데 그걸 풀어줬다. 리오프닝에 관련된 부분 그런 기대감으로 뭐 증시가 오른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건 제 생각엔 좀 표면적인 이유인 것 같고 더 진짜 중요한 이유는 제 생각엔 이게 아닌가. 이게 뭡니까? 미중 금리차죠. 미중 금리차가 지금 현재 중국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엄밀히 따지면 조금씩 그죠? 약간 설명력이 떨어질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지금 현재 증시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중국과 이 미국의 금리차 같은 경우는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완화적인 정책을 펴면서 계속해서 금리차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금리차가 줄어들다가 결과적으로 0 밑으로 내려와 버렸잖아요. 역전이 돼 버렸잖아요. 이러면서 특히 위안화 환율이 굉장히 많이 치솟았던 거 기억하시죠? 위안화 환율이 치솟으면서 중국 증시도 크게 급락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 최근에 미국 금리가 어땠나요? 그 FOMC 앞두고 급등했다가 FOMC 회의 끝나고 나니까 6월 말까지 지금까지 계속 조정을 보였죠. 금리가 계속 하락하면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 미중 간의 금리차가 줄어들면서 다시 중국 증시가 강한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까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보여드리자면 이렇다고요. FOMC 회의 직전까지 올랐다가 그 이후에 조정 나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미중 간 금리 차가 떨어지고 있다, 좁혀지고 있다 다시.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오를 수 있다라고, 지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나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중국 증시를 볼 거면 이거 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움직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얘가 다시 머리를 이렇게 들고 올라온다면 중국 증시는 그때쯤 꺾이는 게 아닐까 생각해봐야 되겠죠. 얘가 계속 내려온다면 중국 증시는 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런 부분 좀 하나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그 금리차 보여드렸던 거, 그죠? 이거와 관련해서 공부하실 분들은 여기다가 겹쳐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뭘 겹쳐서 보냐, 위안화 환율 겹쳐서 보시면 되죠. 예, 환율 겹쳐서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 잘못했네요. 잠깐만요. 환율을 이렇게 겹쳐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 그래서 보시면 이 미중 간의 금리 차가 줄어드는, 이 역전되는 이 순간에 금리가 환율이 엄청나게 올랐죠. 그리고 최근에 어때요? 최근에 이 금리 차가 다시 좁혀지니까 위안화 환율이 더 이상 약세를 보이지 않고 어느 정도 여기서 버티고 있다는 거. 근데 아무튼 잘 생각해봐야 될 게, 지금 이렇게 미중 간의 금리 차가 다시 좁혀지고 있고 다시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위안화가 크게 강세로 내려오지는 않고 있어요. 일단 위안화 환율만 좀 다시 좀 우리 보겠습니다. 보시면 그렇다고요. 보시면은 지금 이런 그림이라고요. 위안화 환율이 이 정도 됐으면은 아래쪽으로 좀 내려올 만도 한데, 그래도 꾸역꾸역, 그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어딘가에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버티고 있다는 거, 이게 좀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 증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봤어요. 중국 증시 중요하죠.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하여튼 뭐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락 마감했고요. 하여튼 뭐 미국이 뭐 안 좋아서 그랬나 어땠나 일단 하락 마감했고, 그래서 어딘가에 저항을 만들었고 이제 꺾이기 시작한 거고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어디를 보면 되겠습니까? 그냥 기술적인 공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예를 들면 뭐 26,750 정도 자리, 여기 이 자리 돌파 한착하기 전까지 이제 계속 아래쪽이죠. 이거 아래에 있으니까, 지금 이 라인 밑에 있으니까 계속 반등시 매도 전략이죠. 반등시 매도 전략. 이렇게 보시면 간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 증시까지 대충 살펴봤고요. 그다음 뭘 봐야 되나? 뭐 약간 순서가 안 맞을 수도 있긴 한데, 저기 비트코인 참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깜빡했네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슈가 있더라고요. 이거 여러분들 우리 알아놓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 2만 달러가 붕괴됐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 했던 이슈가 있었어요. 무슨 헤지펀드 하나가 파산을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뭐 이런 코인 시장에 투자하는 헤지펀드가 있다라고 하는데, 뭐 3AC? 하여튼 뭐 여기가 이게 지금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시장의 불안감이 좀 가중되는 것 같아요. 오늘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시장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대 제법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오늘 한국도 좀 많이 빠졌죠. 그리고 오늘 일본도 좀 많이 빠지고 현재 유럽도 많이 약한데, 이런 것에 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들긴 합니다. 이 비트코인 이 헤지펀드의 파산이 일부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쳐서 증시가 저런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해보고 있어요. 뭐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이건 제 느낌이에요. 투자 심리가 안 좋긴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일단 2만 달러가 중요한 지지선인데, 2만이란 자리가 뭡니까? 더군다나 동그라미 4개 붙잖아요. 2만이면요. 동그라미 4개 붙는 자리는 라운드 넘버 이러면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리일 텐데, 재차 붕괴됐다는 게 상당히 이제 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계단식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 또 계단식 하락할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죠. 이런 모습들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참 이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참 공부할 게, 이 차트를 보면서 잠깐 이야기할 게 있긴 있는데, 뭐냐면은 이거 지금 비트코인 2만 붕괴되면서 3% 정도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급락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뭐 물론 증시와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근데 사실 이 보시면 워낙 얘도 오랜 시간 동안 이 시장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이 사실 굉장히 많이 빠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 보시면 봉의 길이가 짧아 보이죠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런 게 급락이지만 급락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이해가 좀 되시려나 모르겠는데, 제가 요즘에 그런 이야기 드리죠. 미국 증시 이런 거 보면서 3%씩 급락했지만 아니, 급락이 아닌데요 라고 이야기 해드리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시장이 워낙 오랜 하락을 지속해버리면 뭐 변동성이 커져 있기 때문에 뭐 몇 프로 빠지는 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돼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증시나 이 차트를 해석할 때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야기를 좀 드려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비트코인 이야기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순서가 꼬였는데 이거 좀 먼저 말씀드렸고,
이거 맞아, 그거 이야기하려다 지금 순서가 꼬인 거죠. 오늘 시장의 특징, 오늘 아시아장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특징이 뭐냐, 결과적으로 저기 타이완하고 코스피가 많이 빠졌어요, 그죠? 이거 타이완하고 코스피가 2%, 타이완은 3% 가까이 빠졌고 코스피는 2% 빠졌는데 낙폭이 좀 큰 겁니다, 그죠? 낙폭이 큰 거예요. 솔직히 어제 뭐 미국 증시 이런 거에 비하면 좀 큰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이게 뭐 엄청나게 큰 낙폭도 아니긴 한데, 근데 특히 대만 같은 경우는 근데 낙폭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좀 많이 빠진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반도체 지수 영향일 겁니다. 반도체 지수. 저만의 해석 방법이긴 한데 정설은 아닐 수 있고, 아무튼 근데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 이렇게 어제 2% 급락했다라는 거. 그래서 아침에 전저점 자리 지지력이 없다. 지지력 이거 여기 지지하려고 여기까지 내려온 게 아니고 죽으려고 내려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런 부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게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고, 이게 오늘 악영향을 미칠 것 같다, 대만과 한국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 이야기 해드렸는데, 그런 점이 일부 그죠, 오늘 실제로 반영이 좀 된 것 같아요. 이런 점 정도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 보실 때 봐야 될 게 뭐다, 달러 인덱스하고 저 반도체 지수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아침에 드렸었습니다. 체크만 한번 했고요. 오늘 밤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는 없고, 물론 경제지표 발표가 있는데 이게 시장에 딱히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알고는 넘어가자고요. 이니셜 잠리스 클레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되고, PC 물가지표가 또 발표가 되니까 이런 부분이 일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근데 이미 제 생각엔 어느 정도 좀 이런 물가지표 이런 건 반영이 된 재료라고 생각은 해요. 이 정도 이야기하고, 라가르드 총재 연설도 있는데, 사실 어제까지 했던 이야기, 뭐 이번 주 내내 연설하고 있는데 다 보면 특별한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것도 패스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뭐 발표가 있긴 있는데 그다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고요. 뭐 영국 쪽에서 뭐 GDP 같은 거 발표됐네요, 그죠? 이런 것들 그냥 참고만 하시고, 뭐 특별한 이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독일 물가지표들 발표됐는데 뭐 그럭저럭 예상치 내에 있는 것 같고, 프랑스 물가지표들도 나왔는데 그냥 대부분 다 근데 조금 심각하긴 하네요, 그죠? 조금 좀 높은 값들이 나오긴 했다라는 거 그냥 지켜만 보자고요. 뭐 프랑스, 독일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 정도까지 하고 일단 패스하고, 한국 증시 보자면요, 오늘 6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6월 마지막 날이었으니까 우리가 윈도우 드레싱 이런 거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안 그래도 이제 오늘 어떤 분 리플 달아놓으신 거 보고 안 그래도 이 이야기는 좀 드려야겠다 싶어서 드리는 이야기인데, 보통 이제 윈도우 드레싱 같은 경우는 이제 나오게 되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 윈도우 드레싱 월말에 펀드 매니저들이 종가 관리를 한다. 여기가 월말이면은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비교적 성과가 좋았다라고 한다면은 월말에 이 펀드의 성과를 더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월말에 마지막 주에 주식을 확 매수하면서 자기네들 평가 수익률을, 그 월말 평가 수익률을 끌어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창문 관리한다고요. 창문 관리, 겉으로 보이는 거 수익률 관리하는 거 윈도우 드레싱이라 하는데, 근데 이제 평상시 같은 경우 웬만하면 상승장이니까, 상승은 길고 하락은 보통 짧으니까, 상승장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하면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 수익률을 끌어높이는 일들을 하려고 하긴 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하락장이죠. 하락장이니까 하락장 같은 경우엔 이런 게 오히려 악영향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미 한 달 내내 시장이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월 말까지 그냥 뽕을 뽑아버리자라는 생각을 하는지, 월 막판에 가서까지 계속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확 증시가 급락하는 이런 경우도 종종 있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하필이면 하락 추세고 하락장이니까 이런 모습이 오늘 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긴 해요. 그래서 한번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윈도우 드레싱 하면 통상적으로 주가 상승의 효과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분위기에 따라서는 이게 주가 하락을 이끌어내는 효과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고정관념일 수 있거든요.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 너무 그러니까 윈도우 드레싱은 무조건 주식 상승이야 이런 식으로 보는 것도 아닐 수 있으니까, 이런 관점 한번 나중에 월봉 같은 거 찾아보시면서 직접 한번 보세요. 이 장대 음봉, 장대 양봉을 완성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윈도우 드레싱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어느 정도 영향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오늘 잘 빠졌습니다. 오늘 뭐 반도체 지수 안 좋고 하니까 삼성전자가 하락했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많이 올랐으니까 뭐 이래저래 해서 한국 증시 악영향들이 많이 있어서 하락 마감을 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쌍바닥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는 엄밀히 따지면 전저점 붕괴된 건 아니니까 아유 아직까지는 쌍바닥에 베팅 해볼 수 있지, 쌍바닥 가능성이 있지, 반등할 수 있지 라고 할 수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거래가 된다는 것 자체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적으로 좋은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까지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붕괴돼서 더 하락 N자로 이 하락이 진행되겠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좀 아침에 이야기 좀 드린 면이 있어요. 근데 장 막판까지 이렇게 팔아치웠으니 분위기가 좀 안 좋아졌죠. 삼성전자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이게 갈수록 반등이 안 나와요. 갈수록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을 땐 그래도 여기까지나 반등 나오고,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을 때 여기까지나 반등 나오고, 여기서부터 빠졌을 땐 여기까지나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이까지 빠졌는데 지금 반등이 이거밖에 안 나온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측면일 수 있고요. 이런 측면을 조금 좀 더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떤 시세라는 게 갈수록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하락도 상승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락도 예를 들어 처음에 상승하다 하락할 거 아니에요. 처음에 이 살짝 하락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하락의 기울기가 살짝 더 가팔라져요. 그러다 어느 순간이 되면 하락의 기울기가 살짝 더 가팔라집니다. 어느 순간 되면 조금 더 가팔라지고요. 어느 순간 되면 이제 갈수록 기울어지면서 이렇게 폭락을 하게 되고 투매가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투매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 그럼 아예 하락 추세가 끝나고 여기에서 다시 상승 추세가 잉태된다. 상승 추세도 똑같습니다. 옆으로 갈 땐 좀 누워서 가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살짝 올라가고, 기울기가 살짝 더 올라가고, 주식이 올라가네 하면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자극을 받아서 엄청난 폭등세가 만들어지고, 이러고 나서 또 상승 추세가 끝나버리고요. 다시 하락 추세가 시작되고, 이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어떤 심리적인 것 때문에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갈수록 하락이든 상승이든 갈수록 기울기가 가팔라진다라는 점. 지금까지 한국 증시 움직임 굉장히 더럽고 답답했죠.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고 있으면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사실 좀 시원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주식 들고 계신 분들께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6월달 들어갖고 진짜 약간 좀 와 이렇게 빠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세게 빠졌죠. 6월달 들어서. 근데 이게 앞으로 이제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거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변동성은 갈수록 커지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락의 기울기는 갈수록 더 가팔라지고, 그렇게 하면서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투매가 나오고 하락 추세가 완전 끝이 나고, 이런 과정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좀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하여튼 그죠? 하락했어요. 근데 하락했지만 아직 중요한 어떤 지지선을 붕괴시킨 건 아니니까 뭐 너무 경거망동할 거 없이 차분히 보면 될 것 같고요. 굳이 어떤 지지선을 찾자면 선물 306짜리, 그죠? 요 날의 종가, 6월 23일의 종가 자리 보시면 됩니다. 306짜리 지지력이 있을 거고요. 그 자리 붕괴되면 300까지 열리게 되겠죠? 하지만 300도 중요한 지지선이니까 우리가 잘 봐야 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렇게 되면 요 날의 종가, 6월 23일 날 종가가 붕괴됐으면 사실상 이거는 아래 꼬리 부분은 지지력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그냥 하락 N자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보는 게 일단 합리적일 것 같긴 합니다. 요 정도만 보면은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러니까 계속 지금 상황이 좀 근데 수급적으로 좀 부담스럽긴 해요. 뭐 조금만 하락하면 와갖고 개인들이 풋옵션을 우르르 순매수하는 모습이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이런 점들은 이제 하락 추세가 진행됨에 따라서 하락 시세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또 되긴 될 겁니다. 근데 67억 정도면 그다지 뭐 부담스러운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여튼 하락이 잘 진행되고 있다 체크했고요. 코스닥도 그렇죠. 전저점까지 열려 있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6월 23일 종가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붕괴되면 그냥 이제 하락 N자로 계속 쭉쭉 빠지겠죠. 특별히 체크할 거 없고. 하여튼 그래서 이 뭐 또 수익이 또 슬슬 누적되고 계실 거예요. 아마 하락 보시는 분들, 어제 뭐 숏 포지션 들어가셨던 분들 수익 누적되실 텐데, 또 1, 2% 먹었다고 또 그게 또 후루룩 팔고 그러면 좀 아쉬울 수 있겠죠. 수익을 누적시키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1, 2%씩 100번 먹어봐야 그다지 도움이 안 돼요. 그죠? 한 숟가락 크게 먹는 게 여러분 계좌에 있어서도, 혹은 이제 투자자 실력의 관점에서도, 공부하는 관점에서, 경험의 관점에서도 더 좋은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보시는 게 어떨까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물론 뭐 투자 스타일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뭐 스스로 하여튼 판단하세요. 그런 부분은. 이 정도 이야기 드렸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1,300원짜리가 확실히 무거운 어떤 저항이긴 하니까, 사실상 1289원 돌파한 착한 이유는 이후부터는 사실상 전 1300원 시대의 개막이라고 표현을 해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아무튼 1300원이라는 자리는 라운드 넘버로서 의미가 있는 자리니까 뭐 쉽게 가지는 못하네요. 그런 와중에도 고점은 조금씩 높이면서 아무튼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는 잘 가고 있다라는 거, 저런 점들이 코스피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거 체크했습니다. 이 정도 체크만 하면 되겠고, 오늘 밤 미국 증시 이야기 조금만 하고 마치면 되겠죠.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지표 발표 없는 가운데 오늘도 무미건조하게 또 지지와 저항 자리를 테스트할 겁니다. 물론 짜잘짜잘한 지지와 저항 자리가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요. S&P 기준으로 봤을 때는 3760 정도 자리에도 어떤 지지선 60이라 보긴 좀 그렇고 3770 정도 보겠습니다. 3770 자리가 어느 정도 약간 지지력이 있는 자리긴 한데 그다지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기는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아무튼 3900 붕괴됐으니 3710까지는 갈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하면서 보고 있어요. 나스닥은 11780을 붕괴시켰으니 11250까지는 열려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780 돌파 안착하기 전까지는 반등시 매도 전략, 튀어오르면 이제 매도, 뭐 인버스를 산대거나 주식을 판대거나 그런 것들. S&P도 그렇죠. 3900 돌파 안착하기 전까지는 반등시 매도 전략, 반등시 매도 전략 계속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특별히 뭐 다른 거는 이야기할 게 없는 것 같고요. 빅스 지수 같은 것도 한 번씩 우리 잘 보자고요. 사실 빅스 지수 잘 보면은 시장을 보는 게 조금 더 시장의 디테일을 좀 더 잘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보는 건데, 일단은 그저 살아나야 될 때입니다. 27자리에서 지지력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살아나야 될 때고요. 근데 일단 어제 음봉을 맞긴 맞았으니 이 음봉에 대한 소화를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긴 하겠죠. 다시 내려온다면, 만약 오늘 밤에 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다시 27까지 내려온다면은 시장은 제법 안정을 되찾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27에 대한 지지력이 살아있는 한은 시장은 계속 하락하거나 불안할 수 있다라는 점, 일단 이 정도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요거 보면 되겠고요. 금리, 그죠? 금리 같은 경우 약세 보이고 있다는 거, 요런 점은 증시의 긍정적인 요인일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요. 아무튼 일단 조정 중이니까 딱히 할 말 없고, 뭐 달러 같은 경우는 전고점 매물 테스트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잘 올라가고 있다고요. 요거 말씀드렸고요. 국제유가까지만 보고 마칠까요?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일단 보시면은 여기 이 자리가 지금 이제 109달러, 109.5 요 정도 자리가 이제 어떤 중요한 지지선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지지력을 테스트할 예정이에요. 지금 보시면 국제유가 요 자리가 중요합니다. 요 자리가 여기가 중요하죠. 요 자리가 이날의 종가 정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6월 17일 종가 이 자리 밑에서 지금 지지력을 든든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위쪽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긴 보는데, 확실히 이 109.5나 109.6 정도 자리가 어떤 중요한 저항이긴 했었나 봐요. 한 번에 쉽게 돌파 안착하지 못하는 것 같고, 일단 21선 맞고 뭐 하락하고 있긴 한데 일단 전 계속 더 위로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이유에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뭐 말씀드리자면 지난번에 오버슈팅 하고 나서 이 오버슈팅에 대한 피로감을 기간 조정으로 잘 힘을 모았다는 거, 에너지 충전을 다시 했다는 거, 상승 에너지를 재충전했다는 거, 기술적인 이야기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슈적인 측면에서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뭐가 있죠? 그리고 계절적인 요인에서도 드라이빙 시즌이라는 거,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여행 가는 시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9월, 10월까지 국제유가의 유가 수요는 9월, 10월까지 원유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그런 계절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생각해봐도 그렇고, 이래저래 뭐 미국과 사우디의 투닥투닥거리는 그런 것도 그렇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유가는 일단 계속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기술적으로도 사실 더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으로 보이고요. 아직까지는요.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